네, 8시부터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하고 중국팀 공환증에 떠는 중국팀하고의 축구 경기가 있어요. 지금 한 골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이 2개 있거나 텔레비전 2개 있으면 하나는 축구, 하나는 무슨 TV 네,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중계 방송 해주시는 분도 계세요. 그럼 우리 지금 1대0이에요? 예, 1대0. 네. 후반전 1대0입니다. 뭐 봐주고 하나? 1대0 아니 오늘 그 중국 그 유튜브에서 손흥민의 다리를 부러뜨려라 이런 지금 선동을 해요. 저 중국 애들이. 아 정말 이거 경기만 수준 차이 나는 게 아니고 프로파간다도 너무 수준 차이. 누구랑 비슷하네. 선전선동에 능한. 그래서 오늘 아마 저 축구 때문에 좀 많은 분들이 함께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자. 이영풍 기자 1대0 이기고 있다는 소식 전해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기영 부대변인. 네, 반갑습니다. 아, 김기영이에요, 이기영이요? 김기영입니다.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그 이화영 재판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기영 부대변인? 아니 저는 뭐 당연한 건데 당연한 결과고 당연히 유죄인데. 그다음에 제일 궁금했던 게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 어떤 관계일까 했는데 명확하게 방북 사례금이라고 얘기 때문에 그래요. 뭐 사실 뭐 이재명 빼박인 거죠. 어디 못 가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당연한 판결인데 뭐 5분 동안 뭐 지그시 눈을 감았다는 게 뭐 새삼스럽게 당연한 결과인데. 아니, 골치 아프잖아요. 아, 골치는 아픈데 제가 볼 때 그것도 설정인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것도 미리 다 준비한 설정이다. 그거 가지고 화들짝 놀라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고 놀랄 필요는 없죠.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근데 지그시 눈을 감고 뭔가 생각하는 듯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의 상황이 뭐 제3자 뇌물법 적용이 제일 유력한데 저는 이 5월 20일 날 그 뉴스타파가 뭐 국정원 보고서다 이러면서 뭐 단독 입수해서 보도를 시작했잖아요. 그때 저는 딱 알아챘어요. 아 이거 아니구나. 쌍방울 주가를 띄우기 위한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보도가 나오자마자 이재명이 검찰이 사건을 조작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항상 거꾸로 생각하면 됩니다. 네, 검찰이 사건 조작이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에 한번 가보려고 2018년도 문재인 대통령이 갈 때 명단에서 빠졌잖아요. 맞아요. 문재인이가 의도적으로 뺀 거죠. 누구지 서울시장 하던 그 박원순. 박원순이만 데리고 가고 그 둘이가 경쟁자였는데. 그래서 이재명이 빡친 거죠. 그래서 이화영에게 야 나도 좀 갈 수 있게 해봐 이렇게 해서 그게 추진된 거 아닙니까? 뭐 스마트팜도 있지만은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방북 사례금으로 이제 인정이 되고. 근데 그 뉴스타파에서 국정원 보고서 우리 기자 해봤지만 기자 20몇 년 하면서 국정원 보고서 한번 입수해 본 적 있어요? 흘려주는 건가요? 전혀 그런 보고서를 돌아다닐 수가 없는데 출처불명예. 아니 그 실력 없는 기자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보다도 국정원은 문서를 잘 남기지 않습니다. 공작기관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사실 특검을 딱 3일 전에 선고 3일 전에 낸다고 했을 때부터 이미 안 거죠. 그러니까 뭐 무죄라고 생각했으면 왜 특검을 냅니까? 유죄라고 100% 확신을 하니까 물타기를 하기 위해서 피의자가 수사를 하는 검찰을 수사하겠다는 진짜 허무맹랑한. 그러니까 이재명을 구하기 위해서 방탄하기 위해서는 전혀 논리적이지 않아도 손에 잡히는 건 다 던진다. 제가 볼 때는 저 정도는 심한 거 아니야? 이런 기대를 넘어선다. 제가 볼 때는 뭐 그래서 보면 요즘 한더위지 않습니까? 너무 더운데 방탄을 너무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찾아봤어요. 요즘 보면 수사기관 관련해서 무고죄도 있죠. 그다음에 검사 판사 관련해서 법 왜곡죄도 있죠. 그다음에 또 특검도 하죠. 대북송금 특검도 하죠. 그리고 또 법사위가 이따 얘기하겠지만 법사위도 또 가져갔죠. 그리고 특검 받아주지 않으면 탄핵한다고 하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뭐냐면 판사를 선출하겠다는 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최근에 재판부 기피뿐만이 아니라 검사 기피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하고요. 오늘 또 뉴스 들어보니까
저기 표적 수사를 금지하겠다고. 그러니까 그게 다 기준점이 본인들이 생각할 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무슨 법을 낼 거냐면 얘는 묻지마 따지지마 이재명 법. 뭐 이재명과 관련된 거나 함구하는 법. 뭐 그런 걸 다 할 수 있을. 그러니까 이건 상식적이지도 않은데. 법의 지배를 받는 나라여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만든 악법이라도 법에 의한 지배를 만드는 나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재명 한 명을 방탄하기 위해서 이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그냥 다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좀 국민적인 저항이 필요하다. 근데 그 재판 보면서 저 변호사 중에 이렇게 분석하는 분이 계시더라고. 그날 낙동강 오리알 된 거는 이화영이다. 이화영이는 진짜 자기가 무죄로 나갈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을 거라는 그렇죠. 거야. 네. 이재명이하고 그 떨거지들이 그냥 확 달려들어서 너가 잘 버티면 너는 그냥 무죄로 나와.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검찰에 좀 진정성 있게 진술을 하다가 또 그 공판장에 와이프가 나타나서 정신 차려 이러니까 정신 한번 또 차렸다가 이 말을 진정성 있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 아내도 낙동강 오리알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벌금하고 그 추징금이 합쳐서 한 6억 가까이 5억 가까이 나왔잖아요. 5억에서 6억 가까이 나왔죠. 그리고 그 집을 일단 그 차압했다잖아요, 법원이. 그러니까 이 아내란 사람은 이화영이 갖다 버리고서 뭐 어떻게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거 딱 좀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박찬대 지금 원내대표가 또 그 이화영 와이프를 또 만난 거 아니에요? 그때 재판 진행 과정에 그래서 원내대표를 먹었나?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계속 회유하고 이재명에게 유리하도록 진술을 하도록 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가산 탕진에다가 본인의 명예훼손에다가 9.6년에다가 이거 어떻게 수습하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거 좀 낙동강 오리알 정도가 아니고 지금 그렇지. 아마 아찔한 순간일 거예요 지금. 오세훈 시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사 몰래 부지사가 이런 거 하는 거 불가능하다. 불가능하죠. 네. 불가능합니다. 그 이재명을 잘 아는 사람들에 따르면은 뭐 이 숫자에 아주 능하다고 하잖아요. 숫자에 아주 예민하고 능하다. 그런데 이 소위 말해서 쌍방울에서 100억이란 돈이 가는데 800만 달리면 100억 아닙니까? 스마트팜으로 60억. 저 스마트팜으로 500억. 400억. 그렇죠. 가는데 그런 돈이 움직이는데 이재명 당시 도지사가 몰랐다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화영과 이재명 사이에 뭐 이야기는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짐작이 되는데 본인만 나 모르고 이화영이 단독으로 추진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게 보면 그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 포인트가 있는 게 이재명 당대표는 지금은 주류지만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주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해찬이란 당대표가 봤을 때 확실한 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고 그렇다면 이제 이해찬의 측근이지. 이해찬의 보좌관 출신은 이화영 전 부지사를 스카우트한 거죠. 평화부지사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자리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그 보면 북측 인사들과 했을 때 보면 표정이 너무 흐뭇해요. 이재명 대표가 왜냐하면 자기도 뭔가 여기 반열에 섰다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부터 10까지 제가 볼 때는 지금 요번에도 보면 17차례 보고를 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화영 전 부지사가 본인적으로 했다. 뭘 위해서? 아무도 모르게 이재명이 좋아할 건데 그렇죠. 뭐 부부 사이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진짜 납득이 안 간 거고 무엇보다 저는 얘네들이 좀 문제를 일으킨 게 뭐냐면 회유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술을 먹여서 근데 시간도 안 맞고 장소도 안 맞고 심지어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얼굴이 붉어졌다고 했다가 혀만 됐다고 얘기했다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회유했다고 하면 사람들이 회유 어떻게 했을까 그러니까 술이라는 매개체를 가져온 거예요. 그럴싸하게 시나리오를 쓴 거죠. 근데 이게 더 안 맞는 저는 혀만 돼도 얼굴이 붉어지긴 해요. 아니 우리가 이 현장 취재할 때 검찰 뭐 특수부나 강력부 이런 데 가서 조사실 있잖아요. 조사실도 한 번씩 가보잖아요. 친한 검사들이 있으면은 그 방에 가서 뭐 조사가 없는 날은 좀 방 구경도 하고 뭐 워낙 다 회기라 했지만 검사들은 다른 방 검사들 방에는 절대 안 갑니다. 그런데 기자들은 다른 방 검사로 다 가볼 수 있잖아요. 가서 뭐 인사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그런데 조사실에 그 큰 창문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소주를 까고 연어회를 먹는다? 이게 말도 안 되죠.
그리고 그렇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러니까 조사실 또 여기가 아니고 저긴갑이요. 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땐 뭐냐면 이렇게 보통의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납득이 안 되지만 이재명을 따르는 분들, 개딸들 입장에서는 그걸 믿고 싶은 건지 아니면 이거를 믿지 않으면 밀리면 이재명이 끌려가기 때문에 그런 건지 몰라도 이게 진영 논리를 통해서 이게 우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이분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 야 이런 걸 우기면 너무 좀 준비가 안 된 것 같다. 근데 이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앞서 말한 한여름에 이 방탄을 6겹 7겹 하잖아요. 이거 봤을 때 사람들이 볼 때 이게 뭐지? 밥이야 뭐야? 된장이야 뭐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한다는 거죠. 왜냐? 지금 급하거든요. 아무거나 다 던져야 됩니다. 글쎄, 그 급하긴 되게 급한 모양이야. 되게 급하죠. 급하니까 지금 뭐 표정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사실은 아마도 잠시 그 선거 결과가 나왔을 때 멈칫했다는 것은 비교적 강심장이라고 보여지는 이재명조차도 되게 충격받은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재명이 강심장이래요. 강심장이라고 우리가 본다고 봤을 때. 아니 너무 좋게 표현하네. 아니 제가 이재명이 좀 아는데 그거 강심장 아닌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버티는 거 보면은 나름 내공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조차도 멈칫하면서 했다는 걸 보면은 이제 쫄은 거죠. 이제는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다. 이 표독한 거하고 심장이 강한 것하고 좀 달라요. 뻔뻔한 전자인 것 같습니다. 빨리 정정보도 정정 멘트. 자, 그래서 저는 이게 이화영 선고가 직접적으로 이 법사위를 탈취하듯이 가져가는 이 어제 상황과 바로 연결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거죠. 예. 그러니까 법사위를 장악해야만 정청래를 박아놔야만 검찰 간부들도 부를 수 있고. 그렇지. 네. 또 법원 행정처장입니까? 법원 행정처장. 거기도 한 번씩 부를 수 있고 심심하면은 이 공직자들이 국회 불려 나간다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좀 곤혹스러울 때도 있고 또 무슨 이야기로 이 망신을 줄까 이런 또 위압감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사위의 정청래 같은 거의 남봉꾼이라고 할까? 국회의원 중에서도 굉장히 남봉꾼 같은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아주 거친 스타일이잖아요. 말도 함부로 하고. 그런 사람을 박아놔야만 사법부를 조금 쪼을 수가 있다. 그리고 검찰 수뇌부를 좀 쪼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어제 심야에 그렇게 기습적으로 물론 중재가 안 됐지만 그런 식으로 11개를 가져간 거죠. 그런데 갑자기 내가 의문이 들었어요. 정청래는 끝까지 의리를 지킬까? 이재명한테.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의리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같은 공동체, 운명 공동체일 수는 있는데 잘 모르시네. 그런데 바로 사실 정청래 의원이 예전에 최고위원 할 때 요번 말고 저번 예전에 근데 저 정확한 연도는 생각이 안 나 할 때 이재명 시장이 도왔습니다. 그때 아마 그때 문재인이었던가 제가 좀 헷갈리긴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저는 이제 법사위 부분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방탄뿐만이 아니라 오늘 축구 얘기가 했지만 최선의 수비는 최선의 공격일 수도 있는 거예요. 방탄을 하기 위해서인 것도 있지만 대통령하고 정부 인사를 탄핵 소추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특검 발의할 때 이거 관련해 가지고 이거를 주관하기 때문에 법사위가 또 있는 거죠. 결국 공격도 하고 방어도 하기 위한 건데 이런 거는 더 양쪽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법사위에 그렇게 집착을 하는 거고 사실 이제 우원식 의장이 국회법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국회법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국회법 정신이거든요. 국회법을 그냥 법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국회법을 정신을 존중하는 거는 여야가 서로 끝까지 뭔가 대화의 타협을 통해서 뭔가 조율을 해가는 그런 과정이 있는 다음에 그다음에 다수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쪽은 그런 정신은 온전하게 다 빼놓고 그냥 형식화된 이걸 가지고 본인들을 위해서 하는 거고.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2008년도에 한나라당이 다수였거든요. 그때 81석이 민주통합당이었습니다. 그때 81석인데도 법사위를 민주통합당이 가져갔습니다. 그때 우리도 좀 뻔뻔하게 다 가져왔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이제 보수파 당은
성문헌법보다는 관습법, 관례를 존중하잖아요. 전통을 존중하는 이런 문화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장을 민주당이 가져가면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가져가는 거예요. 2당이 가져가고 운영이 거기서 저 여당이 가져가고 이렇게 하면 딱 정리되잖아요. 그죠? 근데 민주당이 이렇게 이제 모든 걸 다 장악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오로지 이재명 1급 체제를 지킬 수밖에 없다. 이런 간절한 어떤 위치, 어떤 아주 궁지에 몰린 거죠 지금. 네, 그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이거 뭐 국회 단독 그 상임위 배정 문제는 핵심이 법사위고 그 이유는 이재명 방탄 때문이다. 뭐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그 석유 얘기 좀 합시다. 그 어떻게 보십니까, 김기영 부대변인? 진짜 저는 처음 이 소식을 듣고 네. 되게 기뻤습니다. 근데 야당의 반응을 보고 이거 뭐지? 아니 똑같은 뉴스를 듣고 똑같은 소식을 듣고 이런 반응을 하네. 그리고 그분 아브레우 그 대표의 기자회견을 듣고 저는 일정 부분 이렇게 생각하니까 당연히 맞고 왜 저들이 여전히 의문을 품지 이상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나온 거 보면 내용이 이겁니다. 뭐 민주당에서는 시추강행 시 관련 공직자 형사처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노종면이 그다음에 또 포항 지역위원장 그쪽에 민주당 쪽은 영일만 석유 시추 반대인데 지진 촉발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건 과학입니다. 수치를 가지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까지 물리 탐사를 가진 근거를 가지고 그걸 분석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자꾸 이거를 국면 전환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국면을 전환해? 제가 볼 때는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못 갖게 국민 사수용으로 계속 공격을 하는 거죠. 아니 저는 그래서 20%라는 그 수치는 그냥 누가 써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리 탐사를 가지고 해서 여기 제가 좀 어려워가지고 조금 보면은 근원함이 있고 저류함이 있고 덮개함이 있고 그 전반적인 요게 트랩이지 않습니까? 그 20%라는 수치가 네 군데 각각의 70%를 다 곱했을 때 나오는 게 20%거든요. 그럼 이거는 과학적인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고 노르웨이는 3%고 가이아나는 16%를 시작해서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이런 관점에서 확률이 이러니까 파보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에 이 파겠다. 그거에 대한 정치적인 부담감이나 책임감은 대통령이 짊어지겠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왜 빠져? 그게 이제 지난 주말에 이제 그 액트지오 고문이 이 한국 기자들과 만나서 간담을 했는데요. 저는 기자들 질문도 그래요. 사실은 기자들도 이 질문하는 기자들도 이 석유 시추가 성공하면 안 돼. 일단은 가스가 나오면 안 돼. 예? 민주당 입장은 뭐냐? 거기서 원유가 터지면 큰일 나는 거야. 이 전제가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그 고문 이야기가 이런 거예요. 전 세계를 다 다니면서 사업을 해봤는데 자기 나라 그것도 공해도 아니고 영해에서 대규모의 원유와 가스가 나온다고 하는데 가능성도 비교적 높고 이렇게 정치적인 논쟁을 하는 나라는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맛이 간 거지. 그러니까 지금 한국 정치가 맛이 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자기 나라에서 기름 나서 산유국이 될 수 있는데 그걸 그러면 여야를 떠나서 박수치고 기대하고 그거 한 번 뚫는데 1,000억이잖아요. 5번 5,000억이라 치면 25만 원 그거 다 뿌리면 13조 아닙니까? 13조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지경인데 그런 돈은 이런 데 써야지 사실은. 그죠? 근데 이게 성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래서 성공하면 윤석열 정권이 뭐 좋은 게 생기면 배가 아파서 안 되는 거지. 그런 것 때문에 다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저는 이 고문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가슴 아픈 것이 사돈이 사면 배가 아프다 라는 우리 속담이 있던데 민주당의 신보가 바로 저런 것이구나. 이건 뭐 사돈이 아니라 지금 바로 옆집에 그 대통령이 지금 발표를 했고 상당 부분 근거가 있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사실 로또 같은 거잖아요. 하나 걸려든 거거든요. 그러면 빨리 시추공 넣어서 파봐야지. 기름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나오면 우리한테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거를 시시콜콜하게 문제를 잡고 액트지오 회사가 아주 하찮은 회사인 것처럼 또 비방을 하고 기자들도 그래요. 저도 우리도 기자였지만은
비판적인 질문을 할 수 있지만은 택도 아닌 질문을 하면 안 된다고 사실은. 수준 떨어져요. 수준 떨어져. 근데 이 고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나라 이 기자들이나 이 정치인들의 수준이 우리가 지금 글로벌 10등쯤 하잖아요. 모든 분야가. 역시 이병철 회장 말씀하신 게 맞았다. 삼류에 삼류. 높게 쳐주는 거예요. 더 떨어졌어. 한 4, 6, 5, 6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황당할 거예요. 지금. 와, 이 한국은 희한한 나라다. 기름 난다는데 왜 이렇게 전부 열받아서 뭐 지진 나서 시출을 못한다고? 야, 그럼 구덕이 무서워서 장을 못하는 건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 국민의힘은 왜 이 석유에 관심이 없는 당인가? 국민의힘에서 무슨 뭐 멘트 나온 거 혹시 기억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요? 예. 저는 못 들어본 것 같네요. 국민의힘은 없나 지금 우리나라에? 아니 지금 말했던 25만 원 관련해 가지고 할 수 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얘기한 게 박대출 의원. 네, 박대출 발언 내 기억나. 아니 이거 당이 무슨 공식 논평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도부가 나서서 뭘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저쪽은 이재명이부터 나서서 하잖아. 예? 10중 8구 실패할 거다 그러고 뭐 막 이재명이부터 나서서 하는데 아니 여기는 당 대표가 없나 지금? 있잖아. 그러네요. 그 당 지도부가 있잖아. 지도부. 의회네요. 의회. 박대출 아니 그리고 뭐 당권 주자들도 막 여럿 있잖아. 맨날 뭐 입만 열면은 막 뉴스가 되잖아. 이 사람들은. 근데 왜 유전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이 없어? 왜 그럴까요? 제가 볼 때는 차분하게 지켜보자고 해서 너무 차분하다. 그거보다는 쉽게 이야기하면은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 낮아지고 이러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눈치 보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괜히 저기 이슈에다가 발 담궜다가 나중에 저거 기름 안 나오거나 가스 안 나오면 다음 공천 못 받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그럴 수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대통령이 진정성을 믿고 시추 작업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공부를 해서 좀 멘트를 날려줘야죠. 그건 과학의 영역이잖아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고 네. 보면 이쪽에, 그러니까 이게 있죠. 저는 엑스포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비판하는 거 보면 참 터무니없다고 보는 게 사람 한 길은 모르잖아요. 엑스포는 표를 줄지 않지를 몰라요. 사람. 그렇지만 10길 물속은 알지. 보이니까. 이거는 팩트를 가지고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엑스포랑 비교하는 건 말이 안 되고 이게 성공했을 때 그게 2,000조잖아요. 그건 그거 대비해가지고 5번 중에 한 번은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5천억이잖아요. 그럼 그걸 비교해서 이런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도전이고 배팅이고 이거는 이런 리스크를 감수해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에게 묻고 싶어요. 이거 그러면 하지 말자는 건가? 이 정도 수치가 나왔는데 그럼 평생 하지 말 건가? 그걸 되묻고 싶어. 저는. 아니 자기들이 집권하면 한 10개라도 파자 하겠지. 그거는. 자기들이 집권하면. 근데 집권 못 하니까. 자, 마지막 주제 갈게요. 오물풍선이 계속 내려왔어요. 이거를 근데 왜 DMZ 넘어올 때 격추를 못 시키냐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더라고. 저 야당에는 그 대장 출신의 그 김병준 환자가 막 그런 걸 주장을 해요. 왜 바로 격추를 했어야지. 매뉴얼이 없어서 그렇다고 잘못했다고. 유승민이가 갑자기 나서서 왜 격추 안 시키냐 그러는데 그 근처에서 근무했죠. 제가 김병주 국회의원은 조금 영 이해가 안 되고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군복무를 안 하셨나? 그거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 MDL이라고 군사 분계선이 있잖아요. 아래위로 2km, 2km, 4km가 이제 비문장지대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풍선이 뜨잖아요. 그 격추해서 쏠 수 있죠. 뭐 저격수 팀이 있으니까. 근데 그게 뭐가 들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게 우리가 항상 선의를 가지고 저기에 뭐 초콜릿이 들어서 그럼 쏘지. 응? 근데 그게 뭐가 들어서지 어떻게 아냐고요. 그래서 끝까지 낙하하는 지점까지 팔로우를 해서 거기에 이제 화학물 반테러 팀을 보내는 거죠. 그렇지. 혹시 거기 안에 예를 들자면 사실 이 플루토늄 가루 같은 거 있잖아요. 한 3g이면은 수십만 명이 즉사합니다. 바로. 그러니까 그런 물질이 들어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예? 지금 뭐 돌아서면 거짓말 하는데 저 북쪽 사람들이 돌아서면 거짓말 하잖아요. 또 돈 안 주면 또 화내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런 어떤 조직이나 뭐 체제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뭐 쓰레기라든지 담배꽁초 같은 뭐 이른바 똥풍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똥풍선을 보내지만
뭐 자꾸 하다 보면 뭐 보낼지 어떻게 알아요, 저걸. 그래서 네. 절대 그 휴전선에서 쏘면 안 됩니다. 예, 쏘면 안 됩니다. 아니, 그리고 일단 낙하한 지점에서 우리 팀들이 가서 확인해야죠. 그 폭발물 수거만 가서. 그렇죠. 네. 예. 아니 저는 김병주 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인데 자꾸 우발적인 사고 그런 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른바 이제 총을 쏘거나 뭔가 쏘면 낙탄이 발생할 수도 있고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오염이 확산될 수 있다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풍선도 그게 딱 맞췄을 때 그게 가지고 있는 그 키로수가 5kg에서 10kg가 됐는데 그게 갑자기 떨어지면 그게 위험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이렇게 저도 처음엔 좀 답답했습니다. 끝까지 왜 저렇게 봐서 이렇게 할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보고 한 거고 저는 그 김여정이 멘트를 그렇게 했습니다. 새로운 대응을 목격할 것 이 표현을 했을 때 저는 뭐냐면 이참에 문재인식의 구걸 외교를 정책을 폐기하고 윤석열 정부의 어떤 새로운 남북관계의 새로운 대응을 보여줘야 된다. 그걸 보여줘야 된다. 왜냐? 2015년도에 보면 박근혜 정부 때는 그 목함 지뢰 사건 때 원칙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까? 대북 확성기 방송을 통해서 그쪽이 손을 든 거잖아요. 그렇지만 2020년도에 지금하고 비슷합니다. 4월에서 6월에 우리 그 탈북민들이 많이 보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뜬금없이 갑자기 지금 이 문제를 하는 겁니다. 매 보냈어요. 근데 그때도 6월 4일 날 이거 관련해서 중단하는 법 만들려고 하니까 4시간 반 만에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남북 연락사무소는 폭파도 됐고. 그러니까 그쪽이 볼 때는 뭐 표현이 그렇지만 삶은 뭐뭐 대가리 아닙니까? 그런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정부가 바뀌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바뀐 정부에 우리 명확한 시그널을 줘야 된다. 그래서 저는 김여정의 새로운 대응에 목격할 거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새로운 어떤 남북 관계의 어떤 새로운 장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지금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김여정 그 발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아까 목함질에도 이야기했지만 얘들은 그 전술 전략이 항상 성동격서예요. 동쪽에서 떠들고 서쪽을 때리는 이런 전술을 많이 썼어요. 그동안 보면은 지금 똥풍선이 안 되니까 이제 뭘 할 수 있느냐 아까 말한 것처럼 DMZ에서는 목함지뢰 같은 거 그런 거라서 우리 장병들이 다치게 만들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장병들이 다치거나 하면 전 국민이 가슴 아파하고 뭐 화제가 되고 또 이슈가 되고 뉴스가 되지 않습니까? 이 전체주의 국가는 뭐 몇 명 뭐 죽어나가는 거는 별로 뉴스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목함지뢰 사건이나 어떤 식의 도발을 분명히 할 겁니다. 그리고 서해상에서는 천안함 폭진 같은 그런 것들을 기획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김여정이 말한 저 부분은 전혀 차원이 다른 어떤 도발을 준비한다. 그거 보고 우리 군 당국이나 정보 당국이 지금 귀를 쫑긋 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무리 한 말씀씩 드릴게요. 짧게. 저는 그 이재명 대표가 이 전당 관련해서 양쪽에 대해서 양비론을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쪽은 삐라 날리고 다른 쪽은 쓰레기 더미 날리고 서로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한다. 머리가 지끈거리고 정말 수치스럽기 이를 데가 없다. 북한이 명확하게 이걸 노리고 보내는 겁니다. 이재명이가 그 말 하도록 조선중앙통신 대변인이네.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 너무한 거 아닌가요? 저는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심야에 상임위원장 11개 자리를 그냥 강행해서 다 가져가는 걸 보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금 어디 있지? 그러니까 기사를 보니까 이제 그 추경호 원내대표가 규탄 대회에 있다 하길래 사진이 안 올라오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래서 좀 시간이 흐른 다음에 사진이 올라오는 거 봤어요. 제가 그 사진을 보고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초선이 한 40몇 명이 있는데 박찬대 원내대표가 그 본회의장으로 들어가는데 초선들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피켓 하나 들고 그냥 그렇게 있어야 되냐 이거예요. 초선들의 결기를 보여줘야지. 국회 선진화법을 어기라는 소리가 아니고 박찬대나
그 우원식에게 강력하게 항의하는 결기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거 들고 그냥 뭐 소풍 왔어요? 난 정말 어제 그거 보고 국민의힘이 지금 108명이 큰일이다 이거는. 필요하면 앞으로 주말마다 저 밖에 나가서 집회를 하세요. 어? 그것도 못하면 국회 안에서 맨날 하면 뭐합니까? 숫자가 지금 192대 108인데. 그래서 이거는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필요하면 국민들에게 요청을 하라고요. 헬프를. 응? 국민들하고 함께 하는. 그래서 아니 저희들이 다 알지만 민주화 뭐 투쟁 과정에서도 야당이 힘이 약할 때는 네. 장애 집회도 했습니다. 왜 국민의힘 국회들은 장애 집회하는 걸 그렇게 무서워하지? 두려워하고? 밖에 나가면 뭐 누가 혼나나? 어? 그래서 저는 어제 그 국회 본회의장 밖에 그 복도에 쭉 앉아 있는데 유일하게 또 이 손을 드는 또 국회의원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부산 서동구 출마했을 때 우리 곽규택 의원 지금 곽규택 의원이 됐죠. 유일하게 손 들고 있더라고요. 잘했어. 아주 칭찬해주고 싶어. 좀 싸우시라고. 피켓 든다고 이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도부에 힘을 좀 실어주고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만 기다리지 말고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게 뭔지 시민들과 국민들과 할 수 있는 건 뭔지를 좀 생각해 주세요. 두 분 말씀 더 듣고 싶다 그러는데 다음부터는 제가 좀 논평을 좀 줄이고 두 분 시간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곽규택? 그게 곽경택 동생이죠. 예. 그 친구 영화 그 만든 그 감독 곽경택 감독. 그 자전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그러는데. 맞습니다. 예, 그 곽경택 감독의 친동생이 곽규택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검사 출신이에요. 자칫해서는 지 형하고 법정에서 만날 뻔했어. 예, 곽경택 감독은 저하고 아주 가까운 또 우리 고정호 TV 또 응원해 주시는 팬이라서 예, 곽규택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